눈이 많이 왔습니다. 예도는 존재의 숲에서 오늘 미약 강좌 하나를 엽니다. 1887년도 러시아의 비테프스크라고 하는 유대인 마을, 그죠? 러시아는 전체주의 국가였고 유대인 마을을 따로 구역해서 만들었는데요. 거기에서 태어나서, 그죠? 유대인으로서 태어나서, 러시아죠, 그죠? 러시아에서 태어나서 젊어서 유대인들은 가지 못하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옮겨서 미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또 유대인 대가를 만나서 미술을 배우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정말 엄청난 1, 2차 세계대전을 겪고 유대인으로서 미국으로 망명을 갔다가 또한 다시 프랑스로 돌아온 이 위대한 화가를 예도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오늘 예도가 들고 나온 미학 강좌의 주제는 마르크 샤갈이라고 하는 유대 전통에 있었던, 그러나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시죠? 레비나스도 거기에 속해 있었던 하시디즘이라고 하는 일종의 디아스포라 유대교죠, 그죠? 바알셈 토브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벤 엘리에젤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성스러운 하느님 야훼의 계시가, 그죠? 이 세계에 속과 분리되어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독특한 신비주의 전통에 있었죠, 그죠? 여러분들이 샤갈의 세계를 이해하려면 이러한 종교적인 어떤 그가 서 있었던 전통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럽의 그 당시에 샤갈이 프랑스에서 주로 활동했는데 그 당시에 무슨 입체파라든지 또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다양한, 그죠? 유럽 전체는 거의 하나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또한 같이 연결되어서 샤갈의 예술 세계를 형성했겠죠, 그죠? 그런데 그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도무지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뭐야? 정통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유대교 경전에 대한 어떤 다양한 해석들이 있잖아. 그게 문자주의적 해석이든 어떤 그 텍스트로 이루어진 성서 텍스트, 그죠? 그리스도교에서 구약이라고 부르는 그 텍스트를 중심으로 토라가 형성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토라 이후에 또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 전통이 나타나고, 그죠? 그 다음에 그런 다양한 것들, 성서 전통 안에서 텍스트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건 뭐야? 그 유대교 전통 안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장소를 잃어버린 곳에서 사는 거잖아, 그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서구 유럽에서, 그죠? 유대인들이 정착하면서 나치 이외에 러시아에서도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 그런데 어쨌든 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비테프스크라고 하는 그 마을은 시골 마을이었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로 상인으로서 디아스포라된 땅이 없는, 국가가 없는,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로서 장사를 해야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아주 상업에 빨리 눈을 뜨는 그런 경향이 있어. 그래서 샤갈의 부모도 아버지는 그 해산물 쪽에서 일을 했고 엄마는 과일 가게 같은 거 그런 걸 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어머니가 또한 교육에 대한 엄청난 열정이 있어서 하여튼 유대인들은 갈 수 없는 그걸 숨기고 상트베테르부르크에서 거기에서 20세가 되어서 공부를 하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공부를 기초 공부를 하다가 거기에서 특히 고경에 대한 원주민의 원색, 그래서 그의 작품 세계가 또한 색깔이 아주 강렬해, 그죠? 독특한 색깔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고경의 어떤 그 원주민의 원색적인 그런 것들에서도 젊어서부터, 그죠? 초기 미술을 접하면서 제대로 배우면서부터 거기에 영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로 가게 되는 거예요. 과정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활동을 하다가 특히 독일의 베를린, 그리고 독일에서의 전시에서 성공을 하면서 유명해져,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터지는 거야. 다시 러시아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돌아온다고. 돌아와서 1914년쯤에 돌아와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였죠, 그죠? 일찍 죽지만은 그 아내와 결혼하기 위하여 돌아온다고, 여러분. 돌아와서 장인과 장모님의 엄청난 걱정이 있었어. 과연 이 화가가 내 딸을 먹여 살릴 것인가, 그죠? 같은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고향 마을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거기서 결혼을 하고 1차 세계대전이 터지니까 국경이 막힌 거예요.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힌 거예요. 거기에서 또한 혁명을 경험하게 돼. 여러분이 다 겪었어. 그래서 1917년 러시아 혁명을 겪고 나서 거기에서 또 미술 그쪽에서 뭔가 웬만한 자리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 이게 틀어져서 다시 22년도에, 그죠? 소비에트 공화국이 형성되면서 파리로 돌아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 그러니까 완전히 러시아를 떠나는 거야, 그때는. 그러나 그의 작품 세계에서는 이 농부에 대한, 비테프스크에서 부모님들과 어렸을 때에 살았던 그 샤갈의 경험이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꿈을 먹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1900년도에 트라움 도이퉁이라고 하는 꿈의 해석을 쓰기 이전에 이미 고대부터, 그죠? 이미 호메로스 고대 시대부터 예술가들은 무의식과 연관된 자들이었어요. 꿈을 먹어요. 그게 여러분들도 다 그래.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에, 지금 우리는 도시 문명에서 살지만 특히 시골 문명에서 시골에서 살았던 자들은 각각의 다 자기만의 어떤 희망의 원리가 있는 거야. 프린치프 호프능이 있어, 그죠? 다 있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에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곳, 예도는 어렸을 때에 부모님이 물려주신 교회 옆에 어떤 아주 작은 마을에 그러한 어떤 아름다운 장소가 따로 있어. 누구든지 어렸을 때에 꿈꾸었던 게 나이 먹어서까지 지배하는 거야. 이게 인간이에요, 그게. 그런 것들이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과 무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죠? 조이스의 다양한 작품들 안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에른스트 블로흐는 마르크스주의자였죠. 그의 희망의 원리는 이러한 프로이트의 꿈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무의식의 그 어두운 밤을 의식의 환한 빛으로 밝히기 이전에 전의식의 단계에서 우리는
무의식의 긍정적인 어떤 희망의 원리로서 나타나는, 그래서 사실 무의식은 억압된 성적 욕망이라든지 또 이루지 못한 소망, 그 다음에 어떤 부정적으로 억압된 것만이 무의식에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건 또다시 제고되어야 될 요소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꿈들도 무의식의 경계에 함께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냇가에서 어렸을 때 버들피리를 불어서, 여러분 생각나죠? 불면서 애들하고 학교 갔다 오다가 걸어오잖아. 다 버스도 없고 걸어오다가 버들피리를 불면서 고기를 잡던 그 어린 시절의 여러분들 기억들.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고무줄을 한다든지 공기놀이를 한다든지 또 남자아이들과 어울려서 들판과 산을 돌아다니고, 우리의 의식의 어떤 밑바닥에는 이런 아름다운 기억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갖고 있지. 몰라. 서울에서만 태어난 사람은 없는지 몰라. 다 있어, 다. 희망의 장소가 있는 거예요. 샤갈에게도 그 비테프스크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죠? 살았던. 그래서 동물과 자연과 가까이 살았겠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유대 전통의 하시디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시디즘은 뭐예요? 신의 계시라고 하는 거, 신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단지 우리가 유대교 전통을 따라서 그냥 율법사들의 가르침처럼 그냥 텍스트를 해석하는 것, 거기에 따라서 사는 것, 장소와 어떤 걸 초월하여서 정통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의 신적 계시가 이미 이 세계 안에, 그죠? 이 세계 안에 이미 불꽃으로서, 그죠? 계시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독일의 낭만주의랑 상당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신의 계시의 불꽃은 나무에도 깃들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자연세계, 동물세계, 모든 이 세계의 존재자들에게 다 깃들어 있다라는, 이해가 돼요? 이런 범신론적인 특징을 가진 게 뭐야? 바로 신비주의 전통에서 나타나는 그런 주제들이야. 그죠? 그러니까 샤갈의 세계 안에서도 이러한 세계의 일자와 같은 세계의 성스러운 계시의 세계, 하이데거가 말하는 사방세계, 이런 것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시디즘은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이 성과 속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성과 속이 함께 결합되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들은 철저히 분리시키고 나누잖아. 그죠? 사실 이 하시디즘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히 운투 두를 썼던 말틴 부버라고 하는 세계적인 유대 철학자가 있어요. 그 역시도 독일 계통에서 활동을 하고 독일적 사유를 철학을 많이 받아들인,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은 아주 사유가 깊어요, 또. 그런데 이 부버에 의해서 하시디즘이 소개되잖아, 그죠? 레비나스도 사실은 이 전통에서 정통 유대인과, 예도가 이미 레비나스의 종교라는 강좌, 레비나스 시리즈 10개를 해놨어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이 유대인으로서 경험한, 데리다도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 데리다도. 그러니까 샤갈 역시도 이러한 하시디즘 전통 안에서 자연과 인간과 동물 합일, 그 다음에 신적 계시는 오직 이 세계에 이 세계와 더불어서만 나타나는데, 인간은 그것을, 그죠? 발견하여 그 신의 불꽃을 이 세계 안에 있는 다양한 존재자들을 보면서
신의 불꽃을 찾아낼 수 있는 게 인간이라고 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의 작품 세계 안에서는 자연과 인간과 동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독특하게도 유대인들이 소중히 여겼던 돼지는 거의 나오지 않잖아. 돼지. 유대인들은 돼지를 싫어하거든. 지금도 돼지고기 안 먹어요, 여러분. 지금도. 응? 그러니까 그의 작품 안에는 뭐야? 특히 많이 나오는 게 닭이야, 닭. 그 다음에 또 말, 물고기, 염소, 또 다양한 뭐 당나귀로 볼 수도 있고, 막 이게 막 아주 헷갈릴 때가 있어. 응? 이런 동물들하고 인간의 조화를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어. 그래서 그는 또한 성서 세계에 대하여 탁월한 그러한 감성을 갖고 있었어. 그래서 성서 안에 나타나는 다양한 메시지들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샤갈은 유대인으로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어요, 여러분. 심지어 예를 들면 창조 세계의 어떤 메시지라든지, 니스에 가면은 샤갈의 박물관이 있죠. 성서 메시지 박물관이 있기, 라는 이름도 있어. 그러니까 창조 세계, 그 다음에 또 노아의 방주, 그 다음에 다윗 이야기,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 야곱의 꿈, 그 다음 이런 족장 시대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는 유대 전통에 대한 어떤 성서 메시지의 세계를 그림으로 그렸어. 유대인의 신과,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표현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샤갈의 어떤 그 세계의 주제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이게 성서 메시지 이외에 또 다른 그림들을 보면은 어떤 이 세계의 법칙으로부터 벗어난 사랑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어. 이건 사실은 아가서에 나오는, 여러분 아가서도 아시죠? 아가서는 뭐 야훼에 대한 사랑을 신랑과 신부에게 비교하여서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뭐 배신을 하게 되면 어떻고, 뭐 신랑과 신부의 관계, 뭐 이걸 갖고 야훼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야. 그런데 샤갈은 인간에 대한 사랑을 이런 방식으로 탁월하게 묘사했어. 그러니까 그의 작품 세계의 주제가 중력의 법칙을 벗어난 사랑인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은, 이거는 중력의 법칙이 뭐예요? 중력의 법칙은 이 세계의 제도와 사회가 만들어 놓은 어떤 것, 그 다음에 또 나이, 우리가 제한받을 수 있는 문화적 차이, 모든 것들을 벗어나서, 그죠? 벗어나서 사랑은 이루어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의 작품 세계 안에는 신랑과 에펠탑의 신랑과 신부, 여러분. 그리고 공중을 막 날아다녀. 또 항상 아름다운 여성의 그림이 있는 거기에는 수탉이나 말이 나타나. 이럴 때에 동물은 남자로 상징돼요. 그러니까 남성으로 상징되는 게 동물일 때가 있어. 아니면 말이 있고 남자와 여자가 따로 그려져 있어. 심지어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순환에 대해서도 백색 십자가로 표현했어. 그러니까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나타난 유대인들에 대한 탄압 정책을, 그죠?
독특한 방식으로 저항하면서 그려냈어. 그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경험했어. 역사의 혹독한 20세기를 온전히 살아냈던 자였어. 그러니까 1887년에 러시아에서 태어나서 활동은 젊어서는 거기에서 살았지만은 20세 이후에는 유럽을 들락거리고 1, 2차 세계대전 때는 피해서 2차 세계대전 때는 또 피해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또 망명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잖아. 그죠? 그러면서 47년도에 다시 파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는 마음의 고향은 러시아요. 러시아의 비테프스크예요. 부모님이 살았던 곳. 하시디즘의 종교 전통이 있었던 곳. 그런데 그의 영적인 어떤 세계의 고향은 성서였어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는 그의 작품은 꿈, 그 다음에 동경, 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이 현실성을 벗어난 초현실성을 나타내고, 그죠? 그것을 사랑의 승리로 마무리 짓는 듯한. 그러나 이 세계의 자연과 인간과 동물이, 그죠? 함께 더불어서 하나의 혼연일체를 이루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그의 상징적인 그림들, 이런 것들을 잘 해석해야 돼. 거기에는 샤갈의 꿈도 들어있지만 그 그림을 바라보는 관객들은 자기 자신의 꿈인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의 경험도 있지만은 그 동경, 디아스포라된 유대인으로서 겪을 수 있는, 그 다음에 가장 가까이에서 동물과 함께 살면서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러시아의, 이게 이제 도스토예프스키와 러시아 혁명사를 썼던 예도가 이미 강의를 했어요. 러시아의 이 세계 안에는 대지에 대한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러시아 정교에 대한 신앙과 연결되어 있어. 러시아 정교 신앙은 요한복음 전통과 같이가. 이게 막 아주 독특하게 다 일치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뭐야? 사랑이야. 이 세계는 사랑으로 묶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표현되는데, 어쨌든 그의 작품 안에는 그가 1914년도에 그죠? 만들어서 전시를 했던 나와 마을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이게 이제 뉴욕에 있는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도 보면은 말이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반대쪽에 있어. 그런데 말이 사람의 눈을 갖고 있고, 또 사람은 말의 눈을 갖고 있어. 그래서 대칭적으로 보면서 거기에 또 사람들이 이렇게 조그만하게 그려져 있어. 그리고 동물들도 그려져 있어. 그런데 그 동물과 사람의 목에 십자가 목걸이가 보여. 또 독특한 상징성이 있어요. 이것은 어쨌든 그를 유대 전통의 하시디즘 전통에 서 있었던 자로 보지만은, 그렇다고 이러한 그리스도교 전통,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동방 정교의 전통, 그 다음에 또 서방 유럽에서의 그리스도교의 전통, 이런 것들이 거부되어서 유대적인 것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거야. 사실은 보면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여러분. 그래서 샤갈은, 그죠? 샤갈은
자기 세계 안에서 어디에서나 연인들의 남녀 간의 사랑을, 그죠?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어. 얘도가 지금 장갑 꼈어요.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 또한 자기 아내였던 벨라에 대한, 그죠? 벨라에 대한 사랑도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라가 죽으면서 그 색채가 또한 달라진다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벨라는 그가 직접 한 말이야. 벨라는 자기의 작품 세계, 그죠? 심지어는 지금 현재의 세계, 과거의 세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미래의 세계까지도 지배한다 그래. 그러니까 1960년대에 샤갈은, 거죠. 그 아내가 44년도에 죽고 나서 60년도에 자기 딸이 소개한 여자와 만나. 이것도 유대인이었어. 만나서 결혼을 또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이 벨라, 자기의 첫 번째 아내에 대한 그 사랑은 그의 작품 세계 안에서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는 뭐예요? 그는 유대 전통 안에서의 신과의 사랑을 인간과의 사랑으로 승화시켰고, 그 다음에 또한 벨라, 자기 아내에 대한 그 사랑을 또한 자기 방식대로, 그죠? 또다시 소화를 시켰고, 그 다음에 어렸을 적에 부모님과 살았던 그 모든 기억들이 그의 모든 작품들 안에 곳곳에, 그죠?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동물 수탉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 작품에 보면 닭이 많아요. 막 거꾸로 뒤집어져 있고, 동물들은 막, 그리고 또 막 서커스 하는 그러한 그림도 있고, 그 모든 그림에는 동물이 나타나. 성서 이야기에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참 재미있는 화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독특하게도 이러한 샤갈의 세계는 종교적, 그 다음에 그의 문화적, 정말 러시아라고 하는 독특한 그 상황, 대지에 대한 신앙, 그죠? 하시디즘이 갖고 있었던 신적인 어떤 성스러운 것과 자연의 합일, 그 다음에 신적 계시의 어떤 그 성스러움이 사람들의 곳곳에서 나타나는, 그러나 특별히 농부의 삶, 시골에서 나타나는 대지를 사랑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의 일상의 소박함, 이런 것들이 그의 작품 세계 전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프랑스에서 아주 멋진 정치인을 만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로라고 하는, 여러분, 앙드레 말로. 그는 누구였어? 문화부 장관이었어요. 그가 샤갈을 알게 되고, 그죠? 샤갈에게 그 유명한 가르니의 오페라, 오페라 궁의 천장에, 그죠? 천장에 어떤 그림을 부탁하게 되잖아. 오늘날도 그게 그렇게 탁월하게 그 궁에 간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림으로 남아 있어요. 거기에 또 무슨 화단과 같이 아름다운 장면들, 그죠? 그런 것들이 나타나. 그리고 그는 자기의 영혼의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에다가, 그죠? 예루살렘의 시나고그에다가 또한 유대 회당이죠, 그죠? 그런 곳에 스테인글라스의 작품을 남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로는 장관이었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좀 배워야 돼요. 예술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예술을 상당히 많이 이해하려고 하고, 프랑스인들은 기본적으로 철학을 공부하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고등학교에도 철학 공부가 따로 있고, 그런데 그런 교육 때문인지는 몰라도 정말 소양이 있는 거야. 대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뭐야? 예술을 정치에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대가의 예술 세계를 알아보고, 그죠? 그를 지원하고, 그리고 문화적인 어떤 그러한 숭고함을, 그죠? 예술 세계와 접목시킬 수 있었던 그 탁월한 눈을 갖고 있었어, 그는. 그래서 샤갈과 같은 대가에게 가르니의 오페라 궁에 천장에 있는 그림을 그리도록 만들잖아. 그러니까 그 위대한 작품이, 그죠? 그 프랑스의 특정한 오페라 하우스에 걸려지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뭐야? 예술을 정치에 이용하는 게 아니라, 발터 베냐민이 걱정했듯이 그런 게 아니라 그 특정 예술, 대가의 예술 세계를 프랑스 문화에 접목시켰던 자였어. 이런 게 이제 문화부 장관을 한 자의 어떤 소양이야,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정치는 뭐야? 예술을 억압하고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정치가 오히려 예술 세계를, 그죠? 그 특정 정치의 영역 안에 있는 문화로 받아들여서 거기를 아름답게 꾸미게 만들면서 그 문화가 스스로 자랄 수 있게끔 밀어주고 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죠? 그래서 이 장관이 또 니스에다가 샤갈의 어떤 개인 미술관을 세우는데 이르기까지. 그래서 그는 뭐야? 살아생전에 자기 미술관을 가졌던 자였어요, 여러분. 니스에다가. 그가 특별히 사랑했던 니스 가까운 곳에 그가 잘 오랫동안 살았던 생폴 드 방스가 있어. 그 모든 장면들, 그 프랑스에서 나타나는, 그 그림에서 나타나는, 여러분, 연인들이 끌어안고 막 날아다니고, 그죠? 하늘을 나는 게 뭐예요? 모든 제도와 모든 사회적 검열과, 락강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대타자의 눈도, 그죠? 사랑을 붙잡아 놓을 수 없다는 거. 날아다닌다는 건 뭐예요? 장소를 초월했다. 장소라는 거는 뭐예요? 제도의 상징이에요. 이게 도시 위를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구속으로부터도 벗어나서 사랑은 그 중력의 법칙에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진리를 자기의 모든 작품들 속에 표현했어. 그리고 그의 예술 작품의 특징은 또한 색깔이 장난이 아니야, 여러분. 그 강렬한 고갱과는 다른, 그죠? 아주 강렬한 색채가 그 사랑의 어떤 장면을 지지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의 작품들을 보면은 왜 여기에 동물이 있고, 처음에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돼. 그런데 여성이 혼자 있고 동물이 나타나면 그 동물은 남성의 상징. 여러분, 닭이라고 하는 거는요, 몰라. 이게 이제 직접 샤갈의 이야기를 안 들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수탉이 뭐예요? 닭은 성서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를 배반한 상징이에요, 그죠? 맞죠? 그런데 이 닭은 혁명을 알리는 새벽의 상징인 거야. 그게 프랑스 혁명의 상징이야.
그 여러분들 그 스포츠에서 르꼬크라고 하는 스포츠웨어 알잖아, 여러분. 신발도 있고. 그런데 그게 닭의 표시잖아, 그죠? 그게 닭은 다양한 상징을 갖고 있어. 그런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 수탉 옆에는 여자가 있어. 이건 남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 이 닭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닭은 욕망을 상징하기도 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원초적인 욕망이든 어떤 다산에 대한 어떤 힘이든 다양한 의미로서 그 그림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거. 하나로 묶어 놓을 수가 없어요. 혁명을 알리는 수탉일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그 수탉이 옆에 있는 여성은 뭐예요? 그 혁명을 지원해주는 아름다운 천사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은 초현실적이고 어떤 아주 상징적이고 그 다음에 몽환적이고 꿈과 같고 그 다음에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의 다양한 것들 우리가 밤에 꿈꾸는 여러분들 밤에 꿈꿀 때 동물도 많이 나타나 그죠? 그런 무의식의 세계 밤의 해석학 블랑쇼에 그죠?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그래서 특정 하나의 의미로 해석될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샤갈의 작품은 더해요, 여러분. 보면 볼수록 만 번 보면 만 번 다 다른 의미로 다가와. 그만큼 다의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서의 세계를 바라볼 때 관객들이 성서의 세계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는 자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겠죠. 모르는 자는 자기의 삶에 맞추어서 또 해석할 거고. 그런데 사실 신의 계시, 그죠? 어떤 신적인 것, 성스러운 것, 그 다음에 이 성스러운 것이 이 현실 세계와 만나서 결합되어 있는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은 사실은 여러분 그림으로가 가장 훌륭하게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성서는 텍스트로밖에는 특히 유대 전통의 구약 성서는 텍스트로밖에는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거고, 그리고 텍스트는 우리에게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거든. 그러니까 성서를 읽으면서 10,000명이면 10,000명 다 다른 상을 갖고 있어요. 자기의 역사적 현실에 대입하든 어떻든 간에 자기의 처해있음 안에서 성서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 다음에 또 모세, 다윗 이런 성서 이야기에 대한 인상은 그죠?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 달라요. 텍스트를 읽는 자들마다 그 이미지는 다 달라. 그러니까 예술 작품으로 성서 이야기가 표현되었을 때에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샤갈의 작품은 그래서 특히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교회나 성당에서도 많이 인용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야, 여러분. 참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많아. 그러니까 샤갈의 작품은 여러분들의 어렸을 때의 꿈을 꾸었던, 꿈속에서 보았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혼자 상상하면서 바라보면서 즐겼던, 그리고 몽환적인 환상적인 그런 상상을 통하여 영원한 사랑을 생각해 보았던, 어쨌든 그죠? 꿈과 같은 그런 이야기, 그런 것들이 그의 작품 세계를 지배하는 것.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보는 자는 뭐예요? 여러분들 예도의 강좌를 듣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유를 하면서 따라온 자들은 뭐예요? 다 알 거예요. 역사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폴 리케르가 가르쳐 주었듯이, 그리고 모든 포스트 모던 또 다른 철학자들이 가르쳐 주었듯이 역사와 신화, 그 다음에 로고스와 미토스, 그 다음에 또 소설의 이야기와 예술 작품의 이야기와 우리의 현실 세계는 크게 다르지 않아. 동일한 세계를 표현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도 꿈꾸는 자야, 그죠? 꿈. 때로는 그 꿈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힘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꿈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꿈은 뭐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 문명에 물든 자들은 돈이 현실이잖아, 그죠? 근데 사실은 인간은 이런 방식으로 꿈꾸면서 그 꿈을 현실과 대입시키면서 살아가는 존재야. 누구든. 그러나 이러한 사가랴 작품은 그 꿈, 돈의 꿈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낙원, 우리가 꿈속에서만 발견했던 희망의 원리, 그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꿈꾸는 영원한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러한 갈망, 이런 것들을 그 작품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모두 꿈꾸는 자예요, 그죠? 역사의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꿈꾸는 자로서, 희망의 전원식을 먹고 사는 자로서 오늘 하루도, 그죠? 그런 꿈을 갖고 우리는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은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이나 꿈은 뭐예요? 비역사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거짓말이다. 이건 되게 어리석은 거야. 그렇게 이성을 소중히 여겼던 플라톤이 티마이오스에서 신화를 사용하지 않고는 이 세계의 창조의 기원을 이야기할 수 없었고, 그렇게 이성의 현실성을 역사 속에서 강조했던 헤겔도 절대지를 표현할 때는 위대한 시인의 상상력을 사용했듯이, 마르크 샤갈 역시도 그가 프랑스에서 화가들의 세계를 배우기 위하여 그 당시 위대한 화가들을 공부하기도 했지만, 그가 위대한 시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시적 상상력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갈만큼 시적 상상력을 갖고 그의 모든 어렸을 때의 아름다운 꿈을, 그죠? 그가 동경하는 성서의 세계를, 그가 동경하는 자기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어린 시절의 세계를, 그리고 성장하고 나서 도시 문명에서 살아가는 현대화된 인간들의 아름다운 사랑을, 그죠? 탁월한 방식으로 모든 도시에 제한된 그러한 제도와 유한성을 넘어서 날아가는 아름다운 사랑, 영원한 사랑을, 그죠? 그의 작품을 통하여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 오늘 눈을 보면서 예도가 강좌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음 주가 되면 이 눈이 다 녹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오랜만에 내린 이 눈을 기념하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쁘죠? 온 세계가 하얗죠, 그죠?
보면서 여도가 샤갈의 세계라는 강좌를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주스!